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해외 작가 중 좋은 작품을 선별하여 언어의 제약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독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지적 자산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출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레인보우 퍼블릭 북스. 오늘은 프랑스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가 지은 장편소설 카트리느 메디치의 딸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앤주빌레르 코트레에서 후작의 사생아로 태어난 알렉산드르 듀마는 겨우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궁핍한 환경에서 자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샤를르 노디에에 입학하여 글쓰기를 시작했고 1829년 연극 대본 앙리 3세와 그의 궁정이 20년간 성공적인 글쓰기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삼총사가 있으며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스토리텔러 중 한 사람입니다. 저의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펴낸 곳 레인보우 퍼블릭 북스. 옮기니 박미경. 지은이 알렉산드르 듀마. 카트리느 메디치의 딸. 왕실의 결혼식. 루브르궁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거리에는 수많은 군중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날은 앙리 2세의 딸이자 샤를르 9세의 누이인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와 나바르 공화국의 왕인 앙리 드 나바르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대중들에게 이 결혼식은 호기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일면에서 이것은 카톨릭과 신교도의 결합이었고 프랑스 왕가와 부르봉 왕가의 결합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 것은 샤를르 9세와 마르그리트의 모후가 카트리느 메디치라는 것이었다. 세간에 앙리 드 나바르의 어머니인 잔 달브레를 독살한 주범이 카트리느 메디치라는 소문이 흉흉했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인이 늑막염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거행되었다. 부르봉가의 추기경이 노틀담의 문 쪽에 있는 원형 강단에서 성혼문을 낭독했다. 왕태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듯이 정중하게 결혼식 하객들을 접견하고 있었다. 샤를르 9세는 이 결혼이 나라 안의 종교적 갈등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신교도들에게 파리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했다. 위그너라고 불린 신교도들은 일단 이 결혼을 매우 환영했다. 카톨릭 교도들은 왕이 자신들을 배신한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앙리 드 나바르가 신교도의 수장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루브르 궁으로 들어오지 못한 구경꾼들은 거리에서 진을 치고 자리를 지키며 앙리 드 나바르를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신교도 하객들에게 적대감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루브르 궁에는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다. 마침내 신부복을 갈아입은 신부가 연회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긴 망토를 끌며 자신의 제일 친한 친구인 앙리에트를 대동하고 오빠인 샤를르 9세의 손에 이끌려 무도회장으로 걸어 들어왔다. 샤를르는 그녀를 주요 귀족들에게 일일이 소개했다. 신부는 프랑스 왕실의 진주로 불린 마르그리트 드 발로아였다. 샤를르는
언제나 자신의 여동생을 마르고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그녀는 이제 갓 20살이었지만 여명의 여신 오로라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 비유되어 모든 시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후 카트리느 메디치가 주위에 두고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윤기나는 검은 머리와 빛나는 피부, 관능적인 눈, 짙은 눈썹, 진홍빛의 섬세한 입술, 풍만하고 유연한 몸매. 그녀는 아주 작은 세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샤를르는 하객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그녀를 소개했다. 내 여동생 마르고를 앙리 드 나바르에게 주면서 나는 이 나라의 신교도들에게도 내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샤를르 9세가 더 이상 종교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들렸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카톨릭을 모욕하는 말로 들렸다.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나바르의 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느다란 눈, 매우 짧게 자른 머리, 짙은 눈썹, 매부리 코, 갓 돋기 시작한 수염이 특징적인 그는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찾아 주변에 곁눈질하고 있었다. 그가 찾고 있는 사람은 왕태후 카트리느 메디치를 보필하는 여자들 중 하나인 소부 남작의 부인 샤를로트였다. 그녀는 루브르 궁에서 마르그리트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사실 그녀는 왕태후가 적들에게 진짜 독약을 쓰기 어려울 때 사랑의 마법을 거는 여자였다. 그녀는 금발머리에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생기발랄한 표정으로 사랑을 가장한 음모를 꾸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몇 달 전부터 정치나 사랑의 초보자인 나바르 왕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다. 비록 그의 새 신부인 마르고가 탁월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나바르 왕의 마음속에 찬탄 그 이상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다. 더 놀라운 것은 카트리느 메디치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악착스럽게 자신의 딸과 나바르 왕의 결혼을 성사시켰고 장래의 사위와 샤를로트의 사랑을 묵인해주고 있었다. 나바르 왕은 홀 끝에서 샤를로트의 모습이 보이자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두려움보다는 놀라움에 사로잡혀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프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이오? 난 당신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이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이 지출되었는지 왕태후께서 생각해보라 하시더군요. 아무튼 당신이 나타나니 세상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 같소. 절 놀리려고 하는 말씀이겠지요, 전하. 그게 무슨 말이오? 이제 전하께서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이 남아있어요. 내 행복이 단 한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지 않소. 이 불쌍한 앙리와 웃고 줄기는 단 한 사람 말이오. 그럼 전 나바르 왕의 누리개이자 유의 상대가 될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앙리는 샤를로트의 적대적인 태도에 소스라쳤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곧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깨달았다. 그건 부당한 비난이오. 당신 입에서 그렇게 잔인한 말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소.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 나라고 생각하오? 젠장, 내가 아니오. 전하가 아니라고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당신의 아름다운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오? 아니요. 마르그리트와 결혼하는 것은
나 앙리가 아니오. 그럼 누구인가요? 젠장, 그럼 교황과 결혼하는 신교도라 하면 되겠소? 그것뿐이오. 하지만 전하께서는 마르그리트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전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녀는 아름다워요. 앙리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갑자기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귀족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내 말을 믿겠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행복한 첫날 밤에 신부를 혼자 기다리게 하고 전하께서 귀족들과 보내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겠소? 내가 밤새도록 당신 옆에 있다면? 밤새도록? 그렇소. 그럼 날 믿겠소? 그러면 그렇게만 하신다면 제가 정말로 전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럼 드리올러에게 문 뒤에서 기다리라고 해요. 내가 3번 노크할 때 문을 열어주라고 말이오. 내가 오늘 약속한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겠소. 샤를로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 순간 왕태우가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 충분한 시선을 교환했다. 앙리 역시 그것을 의식하고 샤를로트로부터 멀어졌다. 1시간 후에 샤를르 9세와 카트리누 왕태우는 거처로 돌아갔다. 동시에 초청받은 하객들이 하나둘씩 루브르 궁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앙리가 8개의 촛불이 켜진 2개의 촛대를 든 시종의 안내를 받으며 마르그리트의 방 입구에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다. 마르그리트는 매우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었다.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소? 부인, 혹시 날 기다린 건 아니오? 앙리가 쾌활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닙니다, 전하. 전하께서 어제 우리의 결혼은 정치적 동맹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절 절대로 속박하지 않겠다고요. 마르그리트가 대답했다. 좋소. 우리끼리 단둘이 있을 때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 있겠소. 기온누, 문 좀 닫고 물러가게. 하지만 마르그리트가 2명의 시녀에게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손짓을 했다. 난 당신과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앙리가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안 돼요. 마르그리트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 여기서도 전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앙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 그는 작은 방 쪽으로 의미심장한 눈길을 재빨리 던졌다. 그럼 부인, 우리 여기서 잠시 이야기합시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만 괜찮으시다면. 부인, 많은 사람이 우리 결혼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최고의 결합이라는 거요. 나는 당신한테, 당신은 나한테 최고라는 거요. 그래서 신 앞에 맹세한 이상으로 최고의 동지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거요. 당신 생각도 그렇지 않소? 여부가 있겠습니까? 전하. 나는 부인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소. 그런데 부인도 알겠지만 지금 내겐 수많은 적이 있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인, 신 앞에서 맹세한 쪽의 편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겠소? 오, 전하, 한번 생각을 하고. 부인, 난 더 이상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겠소. 난 내 희망이 절대 무모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소. 국왕도, 앙주 공작도, 알랑송 공작도 나를 싫어하고 당신의 모후인 카트리느 메디치는 내 어머니를 그렇게 증오했으니 더할 나위가 없을 거요. 전하, 무슨 그런 말씀을. 부인, 내 어머니가 독살된 것에 대해 내가 속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오. 난 누군가가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을 듣고 있었으면 좋겠어. 전하, 그 같은 말은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단둘이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는 위험하지 않소.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공격을 받을 때 부인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소. 왜냐하면 부인은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요. 제가요? 당신은 오라버니인 샤를르 국왕의 사랑도 받고 있고 알랑송 공작의 사랑도 왕태후의 사랑도 기스 공작의 사랑도 받고 있소. 앙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마르그리트가 중얼거렸다. 부모 형제의 사랑은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니 쉽게 변하지 않소. 그런데 전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건? 될 수만 있다면 부인이 내 친구보다는 동지가 되어주오. 그러면 난 모든 것을 무릅쓰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소. 하지만 당신이 내 적이 된다면 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오. 전하의 적이라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마르그리트가 소리쳤다. 그렇다면 내 동지가 되어주겠소? 되어 드리겠어요. 마르그리트는 몸을 돌려 왕에게 손을 내밀었다. 앙리는 그 손에 점잖게 입맞춤했다. 남다른 명석함을 지닌 마르그리트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고 야심이 있었다. 그녀는 앙리와 결혼함으로써 왕권에 대해 확신을 했다. 나바르 공화국은 프랑스 왕과 에스파냐 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패기만만한 앙리가 야망을 실현하면 지금처럼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프랑스 신교도들을 주축으로 하는 하나의 강력한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녀가 앙리를 잃는 것은 남편만 잃는 것이 아니라 왕권까지 잃는 것이었다. 마르그리트가 나바르 왕과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 모든 것을 계산했다. 어떤 식으로든 나바르 왕이 위험에 처한다면 그나마 실세도 없는 나바르 왕국이 강탈당할 것이고 마르그리트는 권력도 왕좌도 없는 미망인으로 남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그렇다면 부인, 내가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하나만 말할까 하는데 마르그리트는 벌떡 일어나 그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전하, 제발 숨을 좀 돌려야겠어요. 지금 기분이 열이 제발 그만. 부인, 지금 여기에 우리들만 있는 것 아니오? 앙리가 은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는지요? 입으로 불어 쏜 화살이 천장을 뚫고 벽을 뚫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만하면 됐소. 당신은 날 사랑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여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당신이 날 배신할 생각을 했으면 내가 비밀을 말하게 그냥 뒀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 날 붙잡았소. 이제 알겠소. 지금 이곳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오. 말하자면 당신은 불성실한 배우자일는지는 몰라도 충실한 동지요. 전하, 이제 더 이상 마음 졸이지 마시오. 부인, 난 이만 가겠소. 앙리는 그녀의 손등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리고 그는 민첩한 걸음걸이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복도로 나갔다. 사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카톨릭의 강력한 수호자 기스 공작이 있었다. 기스 공작 역시 그녀에게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 속에는 사랑도 스며 있었다. 그녀가 배우자를 배신하는 쪽을 택하지 않자 기스 공작은 그녀에게 실망감을 표시한 채 이별을 고하고 가버렸다. 결혼식 첫날 밤이 이런 것이라니. 남편은 멀어져 가고 연인은 떠나가고.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 멀리서 한 소년이 노래를 부르며 모네의 풍차 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마르그리트는 우수에 잠겨 그 노래를 들었다.
라몰과 코코나. 해질 무렵 한 남자가 생마샬문을 통해 말을 타고 파리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길 주변으로 줄지어 있는 여인숙들을 힐끗거리며 파리의 심장부에 있는 라르브르색 거리의 한쪽 모퉁이에서 말을 멈췄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인숙을 발견한 것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별이라는 여인숙의 금속 간판에는 한쪽에 먹음직스러운 통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그것에 끌려 숙소를 정할 것처럼 보였다. 2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외모에 기사복을 입고 위에는 비로드 망토를 두르고 경주용 말을 몰며 가죽 장화에 뾰족한 장검을 차고 있었다. 부드럽고 우수에 찬 표정과 굳게 담은 입으로 매력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그나마 이곳이 좀 나아 보이는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맞은편 거리 끝에서 또 다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외모는 앞의 남자와는 정반대였다. 수치 많은 젓갈색 곱슬머리에 안색이 불그스름하며 갈색 콧수염이 있었고 치아가 아주 단단해 보였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기사였다. 그는 첫 마디만 들어봐도 어디 출신인지 짐작이 갈 정도로 억양이 강했다. 첫 번째 남자가 프로방스 출신이라면 이 남자는 피에몽테 산악지대 출신임이 순식간에 드러났다. 여기가 르브르궁 부근이 맞소? 두 번째 남자가 물었다. 이 여인숙이 있는 걸 보면 분명하오. 이곳을 들어가야 하는지 아직 결정은 못했지만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다. 결정을 못했소. 난 이 집이 마음에 드는데 외관이 그런대로 깔끔하지 않소? 파리에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니 믿어도 될지 모르겠소. 이보시오 신사 양반. 난 사기꾼 같은 건 걱정하지 않소. 간판에 있는 닭고기 하나만 대접해준다면 꼬챙이까지 먹어치울 것 같소. 붉은 혈색의 남자가 말했다. 그럼 나도 이리로 결정해야겠소. 고맙소. 내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난 아니발드 코코나라고 하오. 백작이요. 난 르낙드 라모리오. 역시 백작이요. 그들은 말을 입구에 있는 마부에게 맡기고 안으로 나란히 들어갔다. 안에는 주인이 있었지만 그들을 본 채만 채하며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보다 못한 코코나가 주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주인은 놀라서 몸을 돌리는 신용을 했으나 여전히 무관심했고 무례해 보이기까지 했다. 백장날이 뭘 바라십니까? 주인이 침착하게 물었다. 이 백작과 내가 간판에 이끌려 들어왔는데 오늘 하루 여기서 묵어야겠어. 날이 유감스럽습니다만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나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텐데요. 그럼 다른 곳을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소만. 라몰이 말했다. 천만에 난 여기서 묵을 거요. 라몰 백작, 당신이 원치 않으면 내가 묵겠소. 한 분만 묵으신다고 해도 방을 내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주인이 무례할 정도로 침착하게 대꾸했다. 뭐라고? 우리에게 방을 주기 싫다는 거야 뭐야? 맹세코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리들이 시종을 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리들에게 방을 하나 내주면 시종이 2명 딸려야 하니 다른 사람들을 숙박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인장 태도를 보니 혼을 좀 내야 할 것 같지 않소? 코코나가 라몰에게 물었다. 그래야 할 것 같소. 라몰이 동조했다. 하지만 그들의 위협에도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데 방을 내주지 않는다고 연숙 주인을 묵사발로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죠.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혼을 내준 귀족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죠. 나리들은 절 이런 식으로 취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코코나가 검을 뽑으며 말했다.
제발 이러지는 맙시다. 주인장이 분별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소. 시종에 대해 계산을 하지 않을까 봐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소만. 코코나의 반발에 주인장이 화승총을 집어들고 그를 겨누자 라몰이 코코나를 말리며 이렇게 말했다. 빌어먹을. 조심해야 될걸. 어디 침대도 더럽고 식사도 형편없어 봐라. 코코나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주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주인은 혁대 같은 것에 칼을 갈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신교도 자식들일 거야. 나바르가 마르고 공주님과 결혼한다고 천지 분간도 못하고 날뛰는 꼴이라니.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말을 듣지 못했다. 이봐, 우리 밥 안 줄 거야. 코코나가 소리쳤다. 원하신다면 갖다 드리죠. 주인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주인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혹시 백작도 루브르로 온 거요? 그럼 당신도? 라몰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가면 될 것 같소. 좋소. 그런데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지 않소? 그래도 난 가봐야 하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기스 공작에게 서신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오. 코코나가 말했다. 기스 공작이라는 말에 갑자기 주인이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저 못된 놈이 우리 얘기를 엿들었군. 코코나가 말했다. 엿들은 게 아니고 그냥 들렸습니다. 위대한 기스 공장님 이야기인데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나리님들? 그 한마디가 뭐라고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 빌어먹을. 꼴 같자는 아첨을 다하고. 주인장, 이름이 뭐야? 위리에르 입죠. 위리에르, 기수공작보다 내 팔이 더 센데. 위대한 앙리님은 우리 파리인들의 우상입니다요. 앙리? 어떤 앙리지? 앙리드 나바르인가? 앙리드 기스인가? 이 세상에 앙리님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앙리드 기스. 난 앙리드 나바르에게 가야 하니 내 앞에서 그를 비방하지 말게. 라몰이 말했다. 주인은 라몰의 대답에는 전혀 대꾸하지 않고 코코나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위대한 기수 공장님께 가시는 겁니까? 그럼 나리는 매우 행복한 귀족이십니다. 지금 파리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한 건 오늘 있었던 나바르 왕의 결혼식 때문이 아닌가? 라몰이 물었다. 맞습니다. 신교도 드리죠, 나리. 죄송합니다만 나리님들 종교는? 위리에르가 물었다. 난 가톨릭이야. 코코나가 소리쳤다. 위리에르는 라몰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라몰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반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주인장, 나바르 왕을 모른다면 제독은 아나? 제독은 궁정의 총애를 받고 있다던데. 알죠. 그는 화승총 저격을 당했죠. 뭐라고? 그래서 죽었나? 총알에 독이라도 묻어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팔에 부상을 입고 손가락이 잘렸습니다. 라몰은 그 사건도 사건이거니와 주인의 적대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당장 루브르로 가봐야겠소. 라몰이 말했다. 나도 가야 하니 같이 갑시다. 코코나가 대답했다. 그들은 루브르 궁으로 달려갔다. 루브르 궁 주인은 초저녁의 어스름 빛 속에 알 수 없는 술렁임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게 했다. 두 사람은 동요와 불안의 빛이 감도는 거리를 따라 계속 내려갔다. 루브르 궁은 엄중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모든 초소는 이중의 방어막을 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기스 공작이 파리의 수호신이라는 말을
기억해낸 코코나가 한 파수병에게 다가가 기스 공작에게 볼 일이 있으니 안으로 좀 들어갈 수 없는지 물었다. 파수병은 그에게 암호를 대라고 했다. 하지만 코코나는 암호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물러가시오. 파수병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때 초소 한쪽에서 다른 파수병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남자 하나가 코코나의 말을 듣고 다가왔다. 방금 기수 공작이라고 했소? 그가 물었다. 예, 기수 공장님에게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코코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접견이 안 돼오. 공장님은 왕에게 가 있어. 하지만 전 서신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발휘해 왔습니다. 그럼 우선 서신을 내게 보여주시오. 송구스러운 말이오나 나는 덱을 잘 모릅니다. 코코나가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난 베즈메요. 기수공작을 모시고 있어. 베즈메?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베즈메 날입니다. 저분에게 서신을 주면 될 겁니다. 파수병이 말했다. 베즈메? 정말 베즈메 씨입니까? 그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망설인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다 보니. 괜찮소. 용서를 구할 것까지야. 베즈메는 너그러운 어조로 말했다. 친절하신 분 같아서 드리는 부탁인데 제 부탁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던 라몰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신지? 그가 물었다. 르나드 라몰 백작입니다. 저도 코코나처럼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 어디서? 프로방스입니다. 나바르 전하께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바르 왕이라.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없어. 그는 갑자기 쌀쌀하게 말했다. 그리고 라몰에게서 벗어나듯 걸음을 돌리고 코코나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며 루브르 안으로 사라졌다. 라몰은 초소 입구에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을 찾아 한참을 기다렸다. 얼마 후에 루브르에서 한 무리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1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 순간 파수병이 옆의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무의신교도 패거리군. 저 희색이 도는 얼굴 표정 좀 봐. 저 꼴들 정말 못 봐주겠군. 나바르 왕이 제도감살 미술자와 저 인간 아버지를 죽인 자를 반드시 처단하겠노라 약속했다는데 아들 녀석이 일석이조의 득을 보는군. 그 말을 듣고 라몰은 지체하지 않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에게 다가갔다. 혹시 무인님 아니십니까? 그렇소만. 무인님의 이름은 우리 교파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선 당신 이름은? 르락드 라몰 백작입니다. 오, 나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소. 전 프로방스의 오리악 공작으로부터 나바르 왕께 서신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그분에게 전달할 길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요한 건데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소. 하지만 지금 나바르 왕이 당신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소. 너무 바빠서 말이오. 내가 전하의 방까지 안내해 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오. 무인은 말에서 내려 시종에게 고삐를 던져주고 파수병에게 뭐라고 말하고는 성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라몰은 지시대로 그를 뒤따랐다. 어떤 곳의 문 앞에 이르자 그는 문을 열고 라몰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들어가 기다려보시오, 백작. 그리고 그는 가버렸다. 어떤 곳의 대기실이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으로 통하는 실내의 문이 모두 열려 있었다. 라몰은 사람을 소리쳐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방 사이를 걸어갔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앞에 있는 방문이 열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 여인과 등불을 밝혀주는 2명의 시녀가 나타났다.
불빛이 라모를 비추었다. 그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죠? 용서하십시오. 나바르 전하를 봐야 한다고 하니 무인님께서 이리로 인도했습니다. 라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전하는 지금 이곳에 없어요. 국왕과 함께 계신 거로 알고 있어요. 괜찮다면 왕비에게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왕비님께 안내를 해준다면 말입니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예? 내가 나바르의 왕비예요. 라몰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났다. 나도 지금 모후에게 가야 하니 빨리 용건을 말하세요. 왕비님의 아름다움에 잠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힘을 내어 말해보세요. 잠시 기다려 드릴 테니 조금 전에 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라몰은 기사복 윗도리의 어깨 장식을 떼고 비단으로 밀봉된 서신을 꺼냈다. 마르그리트는 서신을 받아들고 대강 살펴보았다. 혹시 라몰 백작인가요?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남편인가 알랑송인가 누군가에게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기다려보세요. 그녀는 섬세한 자수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팽팽한 옷 속에 그 서신을 집어넣었다. 젊은 백작은 여전히 두근거림에 휩싸여 있었다. 라몰은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눈으로 쫓았다. 자, 백작, 아래층 큰 거실에 내려가서 나바르 왕이나 알랑송 공작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시종이 그곳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마르그리트는 이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복도가 폭이 좁아 그녀의 코르셋의 넓고 풍성한 옷자락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살짝 스쳤다. 그녀가 지나가자 그 자리에 남은 묘한 향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라몰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빠져들었다. 마르그리트는 환영처럼 사라져버렸지만 그의 모든 의식은 오직 한 곳에 집중되었다. 따라오세요, 나리. 시종이 말했다. 예. 그는 다급히 대답하며 시종을 따라갔다. 여전히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은 짙은 어둠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라몰은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공간을 거니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이 있는 곳까지 다가갔다. 그는 같이 있는 남자가 아는 사람 같다고 느꼈다. 혹시 코코나 백작? 그가 말했다. 그 말에 다른 남자도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라몰 백작? 또 루브르에서 만나는군. 정말 우연도 대단한 우연이군. 계속 이렇게 만나다니. 그건 그렇고 볼 일은 어떻게 됐소?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소. 라몰이 말했다. 그것도 나하고 같군. 코코나가 말했다. 하지만 백작은 꼭 뭔가에 홀린 사람 같소만. 라몰이 뭐라고 말을 하려는 순간 출입문이 열리면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코코나가 초소에서 만났던 베즈메였다. 그가 코코나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코코나는 다시 라몰과 작별하고 그곳을 떠났다. 베즈메가 코코나에게 물었다. 오늘 밤 어디서 묵소? 라브르세 거리에 있는 아름다운 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밤에 다시 이리로 오시오. 오늘 밤에 경종이 울릴 때 다시 이곳으로 오시오. 암호는 기스요. 경종? 쉿쉿. 생제르맹 록세루아 교회의 경종이요. 꼭 그래야만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코나는 그렇게 말하고 발걸음을 돌리며 생각했다. 저 자식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경종은 또 뭐야? 알다가도 모르겠군. 아무튼 난 내 임무만 완수하면 되니까. 그건 그렇고
라몰 백작을 한번 기다려볼까? 아니, 어쩌면 나바르 왕과 식사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 라몰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맞은편 문이 열리며 시종이 나타났다. 나바르 왕비님께서 지금 나바르 전하를 만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와주시죠. 하지만 성문에서 파수병이 막으면 아무는 나바르입니다. 그 말을 하면 어떤 성문에서도 들여보내 줄 것입니다. 그는 그곳을 나온 후에 아름다운 별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서자마자 본 것은 비계 오믈렛을 식탁 앞에 두고 있는 코코나였다. 오호, 나처럼 식사 대접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코코나가 웃으며 말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소. 라몰이 말했다. 배가 고파서 온 것 같은데.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노심초사하던 플루타크의 미덕은 던져버리고. 백작, 플루타크는 이런 말도 했어. 가지지 않은 자와 나누라고. 그러니 오믈렛을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소? 먹으면서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라몰이 웃으면서 말했다. 난 미덕 같은 건 싫소. 뱃속이 빈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해야 하니 말이오. 자, 거기 앉으시오. 같이 먹게. 알았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것 같소. 여기서 잘 거요? 잘 모르겠소. 나도 마찬가지요. 아무튼 어디에선가 밤을 보내게 되겠지. 어디서? 라몰이 물었다. 백작이 있는 곳에서. 두 사람은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반가움에 어느덧 친구처럼 말을 놓았다.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별 최고의 오믈렛을 함께 먹으며 웃기 시작했다. 카트리느 메디치. 카트리느 메디치는 앙리 2세가 죽은 후 여전히 상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향수 제조자이자 주술사인 르네가 만들어준 화장품 덕택에 50살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풍만한 육체와 아름다움의 흔적을 잃지 않고 있었다. 루브르 궁에서 그녀가 거처하는 곳은 그녀의 상복만큼이나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계략을 꾸몄다. 그것은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 나바르 왕의 모후인 잔 달브레의 죽음은 카트리느 메디치가 르네의 도움을 받아 저지른 일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다. 그녀가 모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 편이었고 자신의 편을 드는 자식을 원했다. 결혼식을 치른 날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한 남자가 휘장을 걷어올리며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앙리 드 기스였다. 일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뭐요? 일이 잘 되어가질 않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무리 애를 써도 폐하의 결단을 기다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들이 뭐라고 했소? 카트리느가 물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폐하께선 신교도들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독의 암살 기도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결국 폐하를 설득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작은 할 만큼 했소. 왕태우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거요. 감히 누가 그것을. 내가 해보겠소. 국왕 지금 혼자 계시오? 아닙니다. 타반느 장군과 같이 계십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아니면 날 따라와 멀찌감치 떨어져 기다리든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을 나왔다.
그녀는 샤를르 9세의 거처로 향하면서 그와 대면하여 어떤 장면을 연출해야 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고통과 연민, 바로 그것이 정답이었다. 그녀는 정 안 되면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릴 참이었다. 그녀가 샤를르 국왕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사냥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네, 아들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야기를 좀 하자꾸나. 아들아, 나를 성체 중 한 곳으로 떠나 있게 해주려무나. 파리에서 떨어진 곳이면 어떤 곳이라도 상관하지 않으마.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 오늘 네가 신교도들한테 모욕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고 이젠 더 이상 그런 꼴을 보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어머니, 제독이 죽임을 당할 뻔했고 용감한 드무이 장군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머니, 왕국에는 무엇보다도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샤를르 9세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들아,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 그들에게 정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 네가 그들을 거부하면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늘은 기스 공작, 내일은 나, 그리고 모레는 너. 결국 우리는 그들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어머니, 그것은 지나친 비약이십니다. 샤를르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네 생각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린다 이거구나. 하지만 난 기다리지 않을 테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가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샤를르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샤를르는 습관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모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일말의 죄책감을 느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매사에 공정해야 합니다. 사냥할 때 멧돼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그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많이도 말고 조금만 우리 뜻에 물러서 주면 안 되겠니? 그들의 법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놔둬서는 안 된다. 샤를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모후에 대한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어머니? 키스 공작, 공작이 설명해 보시오. 그녀는 한쪽에 서 있는 키스 공작에게 말했다. 폐하, 저들에게 겁을 조금만 주자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는 몇십 명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촌인 당신이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겠다고? 하하, 어떻게 그럴 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니. 평생 기분이 좋아 죽겠군, 기수공작. 왕은 기이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된 것이었기에 방 안에서 비통한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폐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병도 귀족도 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편이 되어줄 시민들도 호위병들도 상대가 하나면 우리는 수물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 이런 좋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느냐. 제발 날 좀 내버려 두게. 샤를르는 개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카트리누는 기수공작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 밀고 나가시오. 곧 폐하는 무너질 것이오. 카트리누는 그렇게 충고하고 다시 방을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들어갈 때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다.
카트리느가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을 때 마르그리트가 와 있었다. 마르그리트가 라몰과 마주친 것은 이곳으로 오던 중이었다. 딸과 단둘만 있게 되자 카트리느는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그녀를 가로막았고 그녀는 어두운 생각에 빠져 결국 말을 내뱉지 못했다. 그 순간 휘장이 올라가며 딸의 남편이 된 앙리가 나타났다. 사위 왔는가? 루브르에서 저녁은 먹었는가? 카트리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다. 아닙니다. 오늘 밤에 알랑송 공작, 콩대 공작과 함께 파리 시내를 한 바퀴 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는 때가 행복한 법이지. 그렇지 않니, 얘야? 그래요, 어머니. 자유만큼 멋지고 달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마르그리트가 말했다. 제독 병문안 갈 건가? 카트리느가 물었다.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게 좋은 본보기가 될 거야. 새 소식 있으면 알려주고. 장모님 생각을 알았으니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앙리는 카트리느의 말을 듣고 문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다. 그때 휘장이 올라가며 샤를로트가 금발머리를 내밀며 말했다. 마마, 향수 제조자 르네입니다. 앙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르네는 그의 모후 암살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잠시 창문가로 가서 몸을 기댔다. 그런데 뜻밖에도 방문자는 두 사람이었다. 향수 제조자 르네 외에도 마르그리트의 언니인 로레인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비밀문을 통해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카트리느가 르네가 가져온 화장품을 만져보는 동안 로레인 부인이 창백한 표정으로 마르그리트 곁에 서성거렸다. 카트리느는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내 딸아, 이제 방으로 돌아가서 쉬려무나. 그리고 자네는 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게. 마르그리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언니인 로레인 부인이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리고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마. 기스 공작이 전해주라는 말이야. 잠깐, 너희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카트리느가 뭔가 이상한 눈치를 챘는지 의혹의 시선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작별 인사를 했어요. 마르그리트가 얼버무렸다. 그 순간 앙리가 마르그리트에게 말했다. 부인의 손에 작별 키스를 하고 싶소. 마르그리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앙리는 손에 키스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로레인 부인이 뭐라고 했소? 오늘 밤에 밖에 나가지 말라는군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앙리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어떤 것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파악했다. 또 있어요. 지방에서 온 젊은 백작이 당신에게 서신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있어요. 라몰 백작? 예. 고맙소. 그는 서신을 받아 자신의 가슴속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언니, 마르그리트는 나가기 전에 로레인 부인에게 말했다. 로레인 부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고, 오늘 밤 어떤 일이 있어도 궁에 있으라는 내 말 알아들었지? 내 명령이기도 해. 알았어, 언니. 저녁 잘 보내. 마르그리트가 창백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인숙 아름다운 별에서 코코나와 즐겁게 저녁을 먹은 후에 라몰은 루브르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한숨 자려는 생각으로 위리에르가 안내해주는 방으로 올라갔다. 그때 생제르맹 록세르와 교회의 경종이 11시를 울렸다. 코코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잠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여인숙 문이 열리며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라모를 안내해주고 다시 내려오던 위리에르가 그를 보자 여인숙 문의 빗장을 걸고 조심스럽게 의자 하나를 내주었다. 그리고 그 역시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 남자는 코코나에게 거리낌 없이 말했다. 이봐, 독실한 카톨릭 맞나? 맞소. 하지만 당신이 뭔데 내게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거요? 난 모르벨이다. 혹시 제독과 드무이 장군을 저격한? 그렇다. 젠장. 당신은 우리를 따라가야 한다. 무슨 말이오? 그건 알 것 없고 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당신의 운명이, 아니 당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미리 말해두겠는데 난 좀 있다가 루브르에 볼 일이 있어. 우리가 가는 것도 바로 거기다. 난 기수 공작이 기다리고 있어. 당신만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난 암호도 있어. 다른 사람과 그 영광을 나누는 것에 자존심이 상한 코코나가 말했다. 우리도 그렇다. 모르벨은 오싹한 미소를 짓고는 안주머니에서 십자가 한 묶음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위리에르와 코코나에게 하나씩 주었다. 위리에르는 그것을 받아 자신의 투구에 붙였다. 아니, 이것은 뭐요? 오늘 밤만 자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요? 코코나가 놀라서 물었다. 그렇다. 오늘은 루브르의 축제일이다. 왕실의 축하연이고, 하지만 그들은 즐긴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그들의 수장을 만나러 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제독 말이요? 그래, 그 가스파르 노인네. 내가 총을 잘못 쏴서 실수했지. 죽였어야 했는데. 날이 전 투구를 닫고 검을 갈아 놓았습니다. 완전히 무사로 변장한 위리에르가 말했다. 그럼 축하연은 우리가 가는 곳은?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나 참. 이교도 자식들이 천지분간 못하고 거만 떨던 걸 생각하면. 모르벨은 창문으로 코코나를 데리고 가서 멀리 어둠 속에 사병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세상에! 코코나가 소리쳤다. 저기 봐, 기사부대가 보이지? 저 우두머리 모르겠나?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이오. 오늘 밤에 파리에 왔는데. 당신이 루브르에서 약속한 바로 그 기수 공작이다. 에? 그리고 저기를 봐라. 집마다 문에 표시하는 걸 봐라. 내가 조금 전에 준 십자가다. 구별하기 위해서지. 선량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문이 열리면서 무장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들은 누구요? 우리 문도 열릴 거다. 곧 우리도 출정해야지. 노인네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없지 않소. 민첩한 검술가 한 사람이면 충분할 텐데. 한 사람? 이 교도 자식들은 늙으나 젊으나 완강하지. 그들은 절대 떼죽음을 당할 위인들이 아니야. 에? 그럼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코코나가 소리쳤다. 전부. 국왕이 그렇게 명령했소. 샤를르 국왕과 기수 공작의 명령으로. 언제? 생제르맹 록세루아 교회의 경종이 한시를 울릴 때. 에? 코코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 한 무리의 병사들과 함께 거리를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여인숙 창문을 두드렸다. 위리에르가 창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창문으로 모르벨을 보고 말했다. 모르벨 씨 아니오? 예, 맞습니다. 누굴 찾고 있습니까? 코코나라는 양반을 찾고 있는데. 여깁니다, 베즈메 씨. 코코나가 말했다. 준비됐소?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르벨을 따라가시오. 그는 독실한 카톨릭이요. 베즈메가 말했다.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경종이 울리면 달려가겠습니다. 모르벨이 말했다. 베즈메는 멀어져 갔고 모르벨은 창문을 닫았다. 젊은 양반, 잘 들었지? 평소에 적이 있었다면 신교도가 아니더라도 리스트에 올려놔. 두 번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야. 코코나는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무시무시한 전투복장을 손질하고 있는 위르예르와 모르벨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시 후에
생제르맹 록세르아 교회의 경종이 땡 하고 한시를 알렸다. 교회의 경종 소리가 비장한 여운을 남기며 구슬프게 울려 퍼졌고 곧 거리에서 수많은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나오기 시작하자 여기저기 아우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코코나는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고 손을 땀으로 젖은 이마에 댔다. 우리도 곧 출정한다. 모르벨이 소리쳤다. 나리 잠깐만요. 전 나가기 전에 여인숙을 잠시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교도 한 놈도 있어요. 위리에르가 말했다. 혹시 라몰 말인가? 코코나가 움찔하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호랑이 굴로 기어들어온 셈이죠. 뭐라고? 주인이 손님을 공격하겠다는 건가? 코코나가 말했다. 그게 제가 검을 갈았던 목적 아닙니까? 위리에르는 태연자약하게 말했다. 빌어먹을 무자비한 것 같으니라고. 안 돼. 그는 나와 친구가 되기로 한 사람이야. 같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냈어. 코코나가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자는 이교도다. 선고를 받은 몸이야. 만약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들을 지켜보던 모르벨이 말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소. 코코나가 말했다. 서둘러 주인장. 때맞춰 제독에게 가려면 빨리 끝낼수록 좋아. 예, 제가 냉큼 갔다 오겠습니다요. 기다려라 내가 간다. 위리에르가 소리쳤다. 그리고 그는 계단 위로 날렵하게 올라갔다. 그가 계단에 올라서자 코코나가 가만히 그를 뒤따랐다. 위리에르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딛고 코코나가 날렵하게 움직이자 두 사람이 곧 마주쳤다. 코코나는 라모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생각이었다. 그 순간 거리에서 총성이 울렸다. 동시에 라몰의 방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놈이 깼군. 당황한 위리에르가 말했다. 당연하지. 코코나가 말했다. 방어 준비를 했을까요? 위리에르가 물었다. 글쎄, 저자가 당신을 죽이기라도 하면 가관이겠는걸. 코코나가 말했다. 주인은 그의 말을 들은 듯 만 듯 순식간에 방문을 열고 안으로 돌진했다. 무장했지만 투구까지는 미처 쓰지 못한 라몰이 침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는 검을 입에 물고 총을 들고 방어 자세를 취했다. 날 죽이겠다고? 피도 눈물도 없나? 라몰이 소리쳤다. 위리에르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그에게 화승총을 겨누었다. 그는 곧 총을 발사했다. 총알이 라몰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살려줘, 코코나 백작, 제발. 라몰이 소리쳤다. 사람 살려, 모르벨라리 도와줘요. 공격에 실패한 위리에르가 소리쳤다. 사실 난 자네를 공격하러 온 게 아니야. 오늘 밤 자네 교파들이 모조리 몰살될 거야. 피할 수 있는 데까지 몸을 피해. 코코나가 말했다. 젠장, 이건 반역이고 살인이야. 라몰이 소리쳤다. 라몰은 위리에르에게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위리에르가 날렵하게 몸을 날렸고 총알은 미처 반격을 예상 못한 코코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젠장, 이렇게 한방 당하는군.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건가? 그걸 원한다면 할 수 없지. 코코나가 이를 갈면서 소리쳤다. 그는 칼을 빼들고 라몰에게 달려들었다. 라몰은 그와 싸울 여력이 없었다. 코코나 뒤에 숨은 위리에르가 화승총을 다시 장전했고 아래에서는 모르벨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라몰은 날렵하게 욕실로 몸을 날려 재빨리 문을 걸어 잠갔다. 코코나가 분노하여 달려갔지만 이미 한 발 늦은 다음이었다. 위리에르가 총의 개머리판으로 욕실 문을 내려쳤다. 욕실 문이 열렸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뛰어내렸군. 하지만 여긴 5층이니 죽었을 겁니다. 위리에르가 말했다. 이웃집 지붕이 있어.
그쪽으로 빠져나갔을지도 몰라. 코코나가 말했다. 코코나가 라모를 따라 뛰어내리려고 창문에 올라섰지만 모르벨과 위리에르가 말렸다. 미쳤어? 자살하고 싶어? 모르벨이 말했다. 난 시골 촌놈이오. 나 같은 사람은 한 번 모욕을 받으면 하늘 끝까지라도 쫓아간다오. 아니, 지옥까지도 따라갈 거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거요. 코코나가 말했다. 죽지 않았으면 지금쯤 멀리 갔어. 여기서 놓쳤다고 해도 오늘 밤 밖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마주칠 수도 있어. 모르벨이 말했다. 맞소, 우리 나갑시다. 위군의 자식들 가만두나 봐라. 분이 풀리지 않은 코코나가 소리쳤다. 자, 이제 우리는 제독의 집으로 간다. 모르벨이 소리쳤다. 대학살의 밤. 제독의 저택은 베이시가에 있었다. 그 저택이 있는 곳은 길모퉁이였고 건물이 뜰 한가운데 있었다. 그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큰 대문 하나와 작은 살문들을 통과해야 했다. 세 사람이 생제르맹 룩세루아 교회의 거리를 지나 그 집에 도달했을 때 그곳은 무장병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세 사람은 용병들과 다소 뒤섞여 있는 시민들 틈에 끼어 그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 시민들은 한 손에 검이나 화승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다. 주변의 인가도 예외가 아니었다. 옷을 미처 갖추어 입지 못한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질주하고 있었고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음울한 불빛 아래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뛰고 있었다. 어느 순간 제독의 저택 대문이 부서졌고 그곳으로 용병들이 진입해 들어갔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 저택은 여전히 침묵에 쌓여 있었다. 미리 알고 피해버린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갔다면 아직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가스공작 아닌가? 코코나가 그들을 보고 말했다. 예, 바로 그분이죠. 제독이 자신의 부친에게 했던 것을 갚아주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날입니다. 위리에르가 말했다. 바로 그때 저택이 침입자들로 점령되었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총격전, 몰려다니는 소리, 서로 치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한순간 다시 조용해졌다. 곧 2층 창유리가 화염의 잔영으로 환하게 밝아졌다. 그 순간 2층에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한 노인의 시체였다. 그 시체는 존경받는 사람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다. 제독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다. 기스 공작이 가까이 다가가 시체를 살피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결국 당신이었군, 제독. 내 아버지의 암살자. 오늘에서야 복수를 하는군. 기스 공작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죽어가던 노인은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꿈틀거리며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다. 앙리 드기스, 언젠가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난 네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이 힘없이 떨구어졌고 그의 두 눈이 스르르 감겼다. 입에서 흘러나온 피가 수염을 온통 뒤덮었다. 기스 공작은 몸 전체를 타고 올라오는 떨림에 오한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으며 제독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용병에게 이렇게 말했다. 동지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과업을 수행하러 간다. 바로 그때 저택의 창문 한 곳에서 젊은 남자의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는 적의 무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뛰어내린 후 자신의 검을 재빨리 주어 고개를 숙이고
살인자들 속으로 달려들어 서너 명을 찔렀다. 그리고 대문 바로 앞에 있던 코코나에게 검을 휘두르고 쏜살같이 질주했다. 아니, 저자는 라몰이다. 코코나가 소리쳤다. 뭐? 라몰? 위레르와 모르벨이 동시에 소리쳤다. 저자를 쫓아라! 쫓아!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그를 뒤따라 달려가며 소리쳤다. 제독을 도우려던 자다! 모르벨과 위리에르 그리고 코코나는 병사들을 따라 라몰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라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온 힘을 다해 질주했다. 그들은 엄청난 함성을 지르며 추격했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숨이 차서 당장 죽을 것 같았지만 옷이 심장 고동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조여오자 옷을 잡아 뜯었다. 검의 무게조차 감당하기 힘겨워지자 그것도 집어 던졌다. 어느 순간 들려오던 함성이 점차 약해졌다. 그제야 자신이 그들을 따돌린 것을 알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또 다른 학살자들의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나바르 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 멀리 루브르 궁이 보였다. 그는 이 학살극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종교를 버리겠다는 맹세를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루브르 궁의 초소로 통하는 다리에 올라섰다. 그는 저자를 잡아! 잡아! 라고 외치는 고함을 뒤로한 채 파수병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루브르 궁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갔다. 그리고 낯익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제발 살려줘요. 난 쫓기고 있어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누군데요? 그 목소리가 물었다. 나바르, 나바르. 그는 암호를 말했다. 문이 열렸다. 라몰은 무작정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홀을 지나고 두세 개의 방을 지나 어렴풋이 램프의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들어갔다. 아름다운 수가 놓인 비로드의 장막 저편에서 한 여인이 옷을 반쯤 벗은 채 팔을 소파에 기대고 있다가 놀라 소리쳤다. 라몰은 그녀에게 무작정 다가갔다. 왕비님,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죽이려고 해요. 제발 절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피를 흘리며 양탄자 위에 쓰러졌다. 마르그리트는 공포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왕비님, 제발 소리 지르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듣기라도 하면 전 끝장입니다.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전 왕비님만 믿습니다. 라몰은 안간힘을 다해 일어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와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코코나였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일주일 뒤인 4월 1일 목요일에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